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4.3조 철도 지하화 건설 경기 띄운다. 요즘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지금 이 안 좋다는 게 실제로 수치, 통계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뭘 내놨느냐? 4.3조 규모의 정부 SOC 건설 경기를 띄우는 부양카드를 꺼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정부 침체 가속의 개발 카드 안산, 부산, 대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 가구 3천 가구에 한해서 LH가 먼저 사들이고 임대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지방의 미분양 이 3천 가구에 대해서 사들이는 거, 요건 사실 15년 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직접 나섰다는 이 시그널이 시장에 어떤 강도로 먹힐 것이냐. 그게 사실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90분 만에 한 차례로 끝난 한 총리 탄핵 심리입니다. 네, 어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처음 열렸는데 어제가 끝이었다라는 거죠. 딱 한 번. 90분 했는데 탄핵 심리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 아마도 3월 중에 이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중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법조계 2달 끌어 국정 혼란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1시간 반 할 거면 좀 일찍 하지라는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 근데 한덕수 총리 어제 본인 탄핵 심리 때문에 헌재에 왔는데 오늘도 옵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의 이 탄핵 심리 10차 변론 기일이죠. 오늘 증인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증인 신문 날인 거죠. 오늘 이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정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 측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네, 어제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선고 결과를 마주할 날이 다가오면서 지금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가 될 만큼 전국이 지금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소식 저희도 많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얘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법 판단 존중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가볼까요? 경향입니다. 민주당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향신문이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당의 향배를 물었습니다. 물은 이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제 연달아서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은 우리는 이 보수 정당이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지금 당 안팎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서훈, 정의용 선고유예 유죄 인정되나 분단을 감안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두 사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리고 그 1심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1심 결과 징역 10월이다라는 건데 10월이 아니라 이 10월이라는 걸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유죄는 인정이 하지만 분단 상태인 거를 좀 감안한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분단 상태라는 거 탈북민에 대한 형사 사건을 딱히 국내에서 남쪽에서 처리할 만한 어떤 제도가 미비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제도 개선하는 게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네. 요 관련한 얘기는 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또 뽑았어요.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문정부 탈북어민 강제부송 면죄부 준 법원. 이거 법원이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유죄면 유죄라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또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저희가 살짝 결이 다른 두 개의 기사 제목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맞습니다. 버스 창문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좀 뿌예요. 왜? 너무 밖이 추워서 성에가 다 꼈다라는 거죠.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가는 버스를 보니까 이렇게 성에가 꼈더라라는 겁니다. 어제 정말 추워져. 특히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지금 현재 서울 지역 체감 기온이 영하 11도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영하 12도. 더 아래로 체감 기온은 내려가는 것도 많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출근 시간이죠.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보겠습니다. 월동 무값 2배 껑충이다. 채소 사 먹기 겁나네. 엄밀히 말하면 요즘 채소 말고 다른 것도 사 먹기 좀 겁나는 시기긴 합니다. 장 보러 가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 특히나 채소는 더하다. 왜? 보겠습니다. 무 얼마가 올랐냐? 91.3%가 올랐습니다. 양배추 62.7% 올랐고요. 그리고 배추 49.2%, 당근 40.1%, 양파 26.5%, 브로콜리, 시금치까지 모두 올랐다. 다 올랐다라는 거죠. 아유, 무김치 좀 하려고 했는데 비싸서 안 되겠네. 배추김치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추도 비싸긴 비싸요. 양파김치도 있으니까요. 네. 요즘 이 상당히 비싸지만 또 요 시기도 잘 또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침엔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무리 그리고 시작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오늘 오전 10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 1차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형사 재판 참석한다. 더불어서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요거는 지금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이 내란 혐의의 형사 재판은 오늘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건데 이게 장 변호사님 사실 형사 재판 지금까지는 탄핵 이 헌재에서 네. 탄핵 심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뭐가 다른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탄핵 재판과 그리고 형사 재판은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물론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재량도 또 펼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탄핵 절차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의 일환이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결국 직을 파면하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탄핵 심판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은 말 그대로 범죄 혐의를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유죄라면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재판보다는 아무래도 형사재판이 좀 더 시기상으로도 많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탄핵재판 절차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 수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오늘로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공판 준비 기일도 수차례 잡힐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식 공판 기일까지 잡힌 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잘 들어보면 헌재에서 있었던 거는 직을 면할 정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인 반면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은 실질적으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죄인 것이냐 어느 정도로 중한 이 형인 것이냐 여부를 꼼꼼하게 좀 따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헌재에서의 심리보다 형사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오늘 형사재판 말고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같이 열리죠. 근데 이걸 또 보면 이건 이 박상수 변호사님 지금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형사재판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는 지금 상황인 거긴 한데 구속 취소 심리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할 때 아니 분명히 구속될 때 영장
실질 심사가 영장 실질이 있고 구속 취소가 있고 이건 또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하기 전에 이제 이 형장 실질 심사를 거의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 법이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법원에 판사가 한번 보고 영장을 내줄지 말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영장 실질 심사인데, 구속 취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체포가 된 다음에 체포된 그 기간, 일정한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도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이 늘 좀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그 판단이 되도록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구속 취소 청구 신문을 하고 나면 이에 대한 아마 그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는 판례가 아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형사 실무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대통령이 구속이 풀려 나오냐 아니냐 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구속 취소 신문이 있고 오늘 여기에 대한 결과는 오늘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박 변호사님? 일단 오늘 신문을 하는 거고요. 네. 선고는 결정 선고는 뭐 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네. 시간은 좀 두는데 이렇게 뭐 길진 또 않아요. 이거는 그냥 거의 바로 결정이 되는 편이죠.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조금 이제 그거는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네. 그렇게 며칠씩 막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에 이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보석이 풀린 상태에서 몸에 이제 인신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 재판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사법상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구속된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구속 취소 아니면 보석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건 구속 취소입니다. 이건 네. 말 그대로 구속 사유가 없어졌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게 부당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무상으로는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사실은 변호사 생활 10년 동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엄격한데,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도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가 안 되면 다음에는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보석을 먼저 청구를 안 하고 구속 취소를 먼저 했냐면 네. 결국 구속 취소는 구속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 본인을 구속시켰고, 그리고 이제 구속 기간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1월 25일이 만료됐으나 그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과 보석은 말 그대로 구속은 인정하되 네. 여러 가지 뭐 일신상의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속 취소를 신청했지만 이거는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아마도 바로 보석 청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하. 이거는 네.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이게 일기준이냐 시기준이냐가 이게 확실한 기준은 사실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조계 안에서도 지금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1월 25일에 종료가 됐냐 안 됐냐도 이게 논란이 있는 거인 상황인데, 그래서 충분히 그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한 번쯤 주장해 볼 수 있는 법리적으로도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 작년에 다른 형사 사건에서 네. 이와 같은 날짜를 좀 잘못 계산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잘못 청구하는 바람에 그 석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석방이 되면은요 다시 동일 사유로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네.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장 변호사님은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왜? 나도 10년 넘게 지금 변호사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진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변호사님은 근데 사실상 그런 이게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긴 있다. 그리고 실제 이 날짜 계산이 구속영장 청구 이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지금 좀 얘기가 안 되는, 딱 구분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다.
제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윤 대통령 직접 나와서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한다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형사재판은 오늘 시작입니다만 아까 저희 키워드가 마무리 그리고 시작이죠. 그럼 뭐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윤이 끌어내라 지시 주장한 조지호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윤 탄핵 심판 출석한다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 내일 조지호 청장 증인으로 지금 신청이 됐는데 과연 나올 것이냐 현재 암투병 중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 그랬는데 구인장을 지금 발부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조지호 청장 쪽에서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직접 나와서 이 증인으로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 제목에 지금 나와 있죠. 조지호 청장한테 이목이 쏠리는 이유, 그동안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조 청장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네. 6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라고 변호인도 얘기를 했죠. 이 6번의 전화 통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건 그래요. 6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 조 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6번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해제 전까지 4번, 해제 후에 2번, 그래서 토탈 6번의 전화가 왔었다라는 건데 이 6번 모두 다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검찰의 진술이 박 변호사님 오늘 직접 직접 나와서 윤 대통령이 끌어냈다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보면 변호인이 지금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변호인의 인터뷰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의 인터뷰는 무죄 변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사건 변호를 할 때 유죄를 자백을 하고 양형을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변론을 할 때가 있고 네. 그냥 완전히 이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변론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무죄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죄 변론을 할 때는 이제 아예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 혐의에서 아예 책임이 없다. 이쪽으로 변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 가져가려면 모든 책임은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고 나는 그것을 오히려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것을 못 막았을 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지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지금 판례도 이 정도면은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변호인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스탠스를 헌법재판소 와서도 유지를 해야 나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형사법정에서도 네.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신청한 증인들, 물론 헌재가 나머지를 기각하고 이렇게 채택한 거긴 하지만 오늘 신청한 증인들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증언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금 뭐 6번의 통화를 받았고 그중 4번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2번 마지막에 받았을 때는 그 얘기를 했대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되게 일찍 끝나게 돼서 뭐 그렇게 잘 됐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질책성에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걸 보고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자신이 이제 그 무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는 것은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소 12년에서 15년에서 20년 정도 선고를 받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변론을 오늘 진술을 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 아까 지금 저희가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시가 내려왔고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이 논리로 갖고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직접 헌재에 나와서도 검찰에서 했었던 그 진술,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 진술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한 증인이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글쎄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지호 청장이 계엄 선언이 있고 그 다다음 날 12월 5일이죠. 5일 날 국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포고령에 따라서 23시 37분에 경찰청장이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전화로 해서 예.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예.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자,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게 통상의 정치활동입니까? 답하세요. 포고령 1호에 해당되냐고요? 그것은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제가 다시 물을까요? 정치의 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잘 들어보셨죠? 지금 사실 지난 12월 5일 날 국회에 나와서도 조 청장은 포고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윤건영 의원이 물어봐요. 지금 이게 정치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장 변호사님, 사실 저 얘기를 보면 나는 그게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라는 얘기인즉슨 윤 대통령의 포고령이 있었고 나는 그거에 맞춰서 뭐 위법한 게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좀 성립이 되는 듯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뭐라고 할 거냐 혹 윤 대통령 쪽에서 사실 그걸 생각을 하고 불렀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조지호 청장의 진술들이 조금은 바뀌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뭐 검찰 조사라든지 수사기관에 나가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던 사람들도 헌법재판소의 증언대에 올라서는 그리고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서는 진술이 조금씩 바뀐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은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바뀌거나 또는 그 뉘앙스가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앞서 박 변호사님 얘기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조지호 청장이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검찰에서도 조지호 청장이 뭐 6번이나 대통령에게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고 그 취지가 다 국회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닥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6번이나 통화한 내역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진술해 주실 것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시에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닥달이 아니었다면 네. 6번이나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무슨 할 말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뭐 국회 경비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하는 그런 지시가 6번이나 저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할 내용이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증인입니다. 오늘 네. 7시에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야간 재판으로 밤늦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럼 조지호 청장이 관련해서 본인이 겪었던 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그 내용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지호 청장이 검찰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어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사실 주목이 되는 이유가 결국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지금 가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 청장한테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 청장 이 계엄 해제된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상민 장관이 지난 7차 변론 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먼저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님, 계엄 해제는 신속히 해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은 내가 윤 대통령이랑 계엄 해제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아유 잘 끝내셨어요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빨리 좀 신속하게 의원들을 들여보내서 내가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라고 얘기를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잘했어라고 얘기했다는 윤 대통령 그 말에 대해서 이걸 좀 볼까요? 네, 비상기염 해제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조조 총장이 죄송하다라는 뜻을 표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난 이게 다소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보도로 지금 전해졌죠. 근데 이게 박 변호사님 사실 뼈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어간상에 느끼기 마련인 거잖아요. 이거 사실 조 청장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요 발언도 오늘 유지가 될 것이니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 아닙니까? 네, 이상민 장관도 저러한 발언, 비슷한 발언을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한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슷한 발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약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독대 이후에 그 제로콜라 관련돼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순욱에게 조조가 보낸 빈 찬압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비슷한 느낌을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도 네. 받았지 않았을까. 정말 수고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도시락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네.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떠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뭐 지시만 따른 것 가지고는 왜냐하면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 따를 의무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변호인이 얘기하는 걸 봐도 적극적으로 사보타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말을 안 따르고 오히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계속해서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면 이 진술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나는 지시에만 따랐어요라고 하면 무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위법한 상황에 대한 지시면 내가 이거를 받지 않을 이 수리하지 않을 그런 이 의무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보타주했다라고도 변호인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던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 어필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저희 지금 유튜브로 지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조조 청장 증언할 때 이거 가림막 같은 건 필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사실상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국회 측에서 계속 그 얘기 했었거든요. 증인신문 할 때 적어도 대통령을 퇴정 조치해주던가 아니면 가림막이라도 좀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도요. 증인이 증언대에 나와서 뭐 피고인의 얼굴을 본다거나 이럴 때 좀 심리적인 압박이 생길 것 같으면 피고인을 뭐 퇴정 조치한다든지 가림막 설치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당시의 군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될 거라고 뭐 대부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가림막 설치라도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동안의 증인신문에도 증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오늘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가림막 설치는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뭐 조지호 청장으로서는 뭐 대통령 면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날 겪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인 것이고 특히나 저 얘기 수고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걸 뼈 있는 말로 들었다는 건 결국 질책성으로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지호 청장이 사실상 그날 명령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났다라는 이 얘기는 조지호 청장에게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방어가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른 증언은 몰라도 저 얘기 자기가 질책성으로 뼈 있는 말로 들었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증언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조지호 청장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위해서라도 오늘 윤 대통령 쪽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 쪽의 얘기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내용의 증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쪽에서는 이 사실상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오늘 저녁 7시에 지금 이 조청장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신문, 이 신문을 앞두고 어제 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리인단의 집단 사태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한간에서 또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하야,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어쨌든 최후의 상황까지도 어쨌든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또 우리가 적법성 준수 측면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네. 석동현 변호사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다.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기자가 굳이 승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동안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해서 이 헌재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걸 굳이 기자가 물어본 이유가 박 변호사님.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광장을 보면 어느 쪽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드는 정도의 상당히 좀 심각한 양극화가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당사자들은 일단 승복한다고 하는데 이게 광장 민심에도 투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승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뭐 법치주의 국가가 유지되려고 생각을 한다면 광장의 민심이 법원의 판단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승복을 하는 것은 맞는데 헌법재판소도 사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형사사건과 헌법재판을 굳이 같은 날 이렇게 배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속취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지금 그것을 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 같은 날 또 증인신문, 거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증인신문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조대현 변호사죠. 조대현 변호사님이 이제 전 헌재 재판관이신데 이분이 이제 퇴장했던 것과 관련돼서도 그거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이론을 그 민사 이론인데 그거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헌법재판에다가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법조계 안에서도 이거는 너무 헌재가 지금 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로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을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도 남은 절차라도 조금은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재의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선 분명히 이의가 있고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법치주의의 마지노선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서 승복하겠다라고 말씀을 이게 그게 맞다라고도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장의 민심도 같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48대 58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일단 기사 같이 볼까요? 움직이는 잠룡들 나경원, 김문수 토론회 오세훈 때보다 더 모였다.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직. 하지만 뭔가 다들 335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 노동개혁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연 개헌 토론회 그때 뭐 출정식을 방북했다라는 거 더 모였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너무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1등이신 분이 오셔서 더 모이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등이신 분 누구 싶었는데 바로 뒤에 나오죠. 김문수 장관입니다. 요즘 이 대선 여론조사 어떤 지지도,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여권 안에서 1위는 김문수 장관이 단연 1위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김기영 대변인님, 나경원 의원 얘기대로 정말 1위가 와서 108명 중에 58명, 과반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몰린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개헌 토론회 했을 때 이제 50명 가까이 왔거든요. 48명이었죠. 그러니까 요번에 한 10명 정도 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토론 주제 때문에 많이 오셨죠. 그리고 또 1등 주자 때문에 오셨죠. 그리고 저 때문에도 오셨죠.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세 번째 말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8명이 굳이 아주 공학적으로 따졌을 때 김문수 장관 때문에 왔느냐.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여러모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때문에 온 사람들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의 그런 어떤 이른바 새 대결을 했을 때 네. 58대 48로 했을 때 그게 온전하게 김문수 장관의 몫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달리 해석을 하고요. 여하튼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 국면이든 아니든 김문수 장관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이 안정감이 있다, 원칙이 있다, 그다음에 소신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게 조기 대선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투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모임에 가는 거는 어떤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도 좀 편하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꼭 김문수 장관 때문에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김문수 장관이 온 것도 있어서 많이들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 이 흥행 요인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김문수 장관이 하나 꼽히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1위니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죠. 조기 대선 열리면 나가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파라심판 결과 나오면은 우선 출마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 열리면 나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뭐 그거 내가 얘기할 게 아닌데, 뭐 나랑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자가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우리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도 제가 3번 했고요. 경기도에서 제가 도지사도 2번 했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이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볼까요? 대선 출마 검토한 적 없다던 김문수.
난 청계천 미싱 보조부터 출발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준욱 대변인 살짝 발끈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이게 나 확장성 있어, 내가 왜 없어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진짜 대선 출마의 생각이 없는 거냐라는 거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그 김문수 장관이 범여권 지지율 1위, 뭐 저기 정치권에는 지지율이 깡패라는 그런 속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처럼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 1위가 아니었다면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몰리고 단체 사진도 2번이나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이 지금 저 상황 속에서 출마를 고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뭐 본인이 얘기하듯이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위의 자리,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못 해본 딱 하나의 자리가 남아있다면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에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모여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했던 소위 이 관저 사수대 그거 한 4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 지금 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당의 많은 사람들, 이분들 친윤계까지 치면은 한 60, 70명 되는 의원들이 이미 사실상 김문수 의원 쪽으로 이렇게 줄을 많이 몰아서 가고 있는 무슨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그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리게 됐을 때 김문수 장관의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고 어저께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이 생각이 없었겠느냐, 없었다면 없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그리고 확장성 없다는데 발끈하는 걸 보면 이거는 생각이 많은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살짝 아까 그 얘기도 살짝 나왔죠. 근데 이 토론회가 오세훈 시장의 토론회는 그때 이 개헌 토론회 48명이 왔던 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이 주최를 한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회는 아까 저희도 봤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김문수 장관이 이 노동개혁 관련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한 자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아까 살짝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토론의 주인공은 나경원 의원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연 겸 온 김문수 장관이 더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의도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문수 장관을 도와주려고 의도한 거냐 아니면 예상치 못했는데 씬스틸러로 저쪽으로 가네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냐 뭡니까? 제가 볼 때 둘 다 윈윈 같습니다. 윈윈이다. 왜냐하면 섭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요즘 토론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뭔가 지금 노동의 어떤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52시간 예외 관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동력을 이끄는 데 있어서 노동개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무장관이 누굽니까? 그러면 김문수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대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주당과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토론의 주제도 잘 뽑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누굴 할 것인가 섭외도 성공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서로 간에 윈윈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윈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대선만 놓고 봤을 때 조기 대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김문수 지사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쨌거나 여권 주자 1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사실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거론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 김문수 장관을 돕는 서포터로서의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실 플레이어 하려 그랬는데 어제 토론해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밀렸네가 되는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조기 네. 대선 국면이 도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1등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만 몇 번의 이벤트라고 할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어떤 대선 주자가 있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러기를 보면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기러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계속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 끝까지 앞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힘을 모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김문수 지사가 1등이지만 네. 언제든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5선도 했고 내가 이번에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확실한 메시지도 선명성 있게 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실질적으로 대선 국면이 도래한다면 내가 가지는 장점을 쏟아낼 수 있다. 그만큼의 어떤 역량이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이용되는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할 수 있다. 그럼 뭐 좋게 보면 포용력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 가능성이 살아있는 카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페이스메이커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른다. 아직 좀 변수가 너무 많다. 만약에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지금 제목 자체가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쨌거나 대선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 대선 출마 검토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제목으로 뽑힐 만큼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몸 푸는 잠룡이 사실 또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윤 비상계엄 다음 날 용산서 면담 때 국회 해산할 수 있는데도 말 안 했다고 말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누구냐?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책 지금 쓰고 있습니다라고 SNS에 얘기를 했는데 책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이제 26일 날 뭐 출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사실 뭐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에 있었던 내용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책 내용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다 그러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 윤 대통령이랑 면담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말하길 자신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해산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국회 해산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대목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 대표가 당시에 이 발언에 이해가 좀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황당한 말상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요 내용이 담겼다는 거죠. 더불어서 여기도 있습니다. 책에. 그때 면담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왜 날 체포하려고 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만약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령부를 동원했을 건데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 동원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방첩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생각에는 갑자기 방첩사 얘기는 왜 하는지 좀 의문이다라고 의아함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책을 통해서 뭔가 대선 주자로서 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어떤 그 계기 포인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책에 담긴 내용이 또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도 뭔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굳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참고인 조사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언제냐면 저 기사에도 나오지만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비상계엄 초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 당시엔 미처 조명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전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내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비상 입법 기구가 적혀 있는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 이것이 이제 매치가 되는 상황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방첩사, 정치인 체포라는,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체포된다는 것은 포고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당시에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12월 6일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와서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12월 4일 날 정치인 체포 얘기, 거기에 방첩사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다. 지금 와 보니까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그럼 책에 왜 썼을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저는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기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고, 당내에서 좀 전에 나왔던 김문수, 나경원 이 두 분은 협력적 경쟁 관계라면 나는 정확한 경쟁 관계의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이 책이 이제 다음 주에 출판사에서 풀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 보면은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사인회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당시에 만나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이러저러한 내용들, 윤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굳이 넣은 이유가 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다라는 본인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26일에 책 출간과 함께 나는 탄핵에 찬성한 여권의 대선 주자라는 타이틀로 나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관련해서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타이틀은 명확한데 거기에 보통 저자 이력이 쭉 나와 있죠. 근데 보면 저자 소개에 21년 한 검사 이력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 이력은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왜 빠진 것이냐라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73년생 아닙니까? 나이가 저보다 이제 2살이 많은데 52년 동안의 자기 삶에 있어서 반 이상,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의 검사 생활에, 검사 때 어떤 그런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잘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겠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을 위해서 검사 다음에 또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국민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 아니면 검사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당당함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른바 본인의 삶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지?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시절에 했던 거, 법무부 장관에서 장관으로서 했던 부분 중에서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도 준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는지 그냥 모든 공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독자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 사람이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 변했을 때 그런 검사로서의 어떤 장점이 정치인한테는 이렇게 이어지고, 검사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여기에 나왔구나.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미래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 검사로서 있었던 기간이 20년이 넘는데 그걸 빼는 게 맞는 거냐, 좀 비겁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 김문수 장관, 그리고 겸사겸사 오세훈 시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누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호적까지 판의 중도 공략, 극우 몰리면 승산 없다. 누구 얘기냐?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실 지금 이 굉장히 지지율이 일부에서는 또 중도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하지만 여권에서는 또 상당히 좀 낮게 나오는 편이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죠. 오늘 이 실제로 국민일보와 전체 면을 털어서 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중도에서의 확장력과 파괴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합니다. 기자가. 배신자 프레임이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다른 부분도 있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더라. 언젠간 서로 풀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 나도 여기 있습니다. 나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홍준표 시장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정치하면서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시장과 차기 대선 준비입니다.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당장 내일 해도 우린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 준비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국민일보 4면 같이 볼까요? 조기 대선이란 말은 못 하는데 여후보고는 벌써 10여 명이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주자들이 지금 많이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아직 헌재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헌재 판단을 두고 모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호적 논란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좌회전 이재명 다시 우클릭. 네, 이재명 대표 저희가 어제 어제 전해드린 게 한 언론 한 유튜브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파장이 있고 난 뒤에 어제 오전 아침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표님, 민주당 정체성이 좀 바뀌는 건가요? 자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약간 본인의 발언에 파장이 있었는데도 그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거 실수 아니에요. 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경향신문 1면이 이겁니다. 민주당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까? 민주당의 강령에는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대중정당으로 네.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희는 아마 중도 개혁 정당 정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역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의 이 뭐랄까요 그 추구하는 방향은 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장을 등한시하지 않지만 분배 역시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던 정당입니다. 마치 두 바퀴 수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바퀴만 있어서도 굴러가지 못하고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당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뭐 멀리 나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할 때 중도 개혁과 중도 보수, 보수는 지킨다는 거고요. 개혁은 바꾼다는 건데 중도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중도 보수라고 중도 개혁이라고 말했으면 사실 이 정도 파장이 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중도 개혁이 아니라 중도 보수다. 그리고 이 보수라는 표현을 그날 이 유튜브 인터뷰 말고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도가 아니라 보수라는 거냐라는데 그래서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부러 한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말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동안 어떤 보수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는 극우 쪽으로 많이 맞춰 가다 보니까 이 보수의 이 빈 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토를 확장하고 저희의 이 당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우리가 유승민 그 전 의원의 인터뷰를 보았지만 그 인터뷰에 보면은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하는 그 중도 보수라는 부분이 네. 이게 우리의 영토로 보수인 우리의 영토로 침범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의도를 가지고 네. 중도의 중원뿐만 아니라 그 중원을 넘어서서 보수의 그 영역까지도 가서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부러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비침으로써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이 파급력을 갖고 지금 이 정치권에 상당한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고민하고 뱉은 말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의식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훅 던진 거다. 보수 쪽까지 이른바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상으로 던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고요. 그리고 옆에는 국민의힘입니다. 밑에 보면 이쪽은 파랑이고 이쪽은 좀 빨갛고 여기는 많이 빨간데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슥슥슥 옆으로 와서 툭 쳤어요. 국민의힘 똘똘똘하고 옆으로 좀 갔죠. 진한 빨간색 쪽으로 갔습니다. 제목하여 뭐냐. 밀어내기 신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다. 영토 확장 차원이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건전한 상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구구, 아스팔트 우파, 계엄군, 예를 들어서 친일 매국 세력 이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 일시건 일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건이 뭐냐면 뱉은 말을 도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고 일허언도 거짓말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요? 저는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도 보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는 뭡니까?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조의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게 중도 보수인가요?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 최고 세율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업을 상속하다 보면 계속 세율이 50%입니다. 근데 할증받으면 60%예요. 그럼 사실상 기업이 속된 말로 거덜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 상속에 있어서의 어떤 상속세율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기업을 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재명스럽다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자주 바꾸고 그 다음에 쉽게 바꾸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우기기까지 한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일시건 일허언이다라는 말씀까지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밀어내는 거야, 우리를 극우로 보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당 내에선
당 내에선 김부겸 전 총리 SNS 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도 당의 정체성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보수냐 진보냐 나누고 이거 하는 게 적절한지 나는 의문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이쪽으로 확장을 하려니까 기존에 있던 집토끼, 기존 영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 지금 약간 항의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김정태 대변인님. 뭐 저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대표가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런 말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당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표현되는 것이냐? 당의 강령과 당원 단규로 규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당의 강령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의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은 여전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으로 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얼마든지 다 충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포지션을 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전당대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 전당대회 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좋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못할 얘기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당원, 당규, 강령에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치 철학, 정체성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나왔죠. 이 두 사람,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김부겸 총리 곧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반대 목소리들이 이재명 대표 향후 이제 만날 예정이 같이 볼까요?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만났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쭉 이제 만날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김동연 지사까지 쭉 다 만날 예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만나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